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연휴,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이것저것 하느라 종일 바빴어서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 볼까 그랬는데 한 책이 또 저를 낭독하게 만드네요. 네, 이렇게 좋은 연휴 보내셨는지,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또 내일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읽어도 괜찮은 책이겠다, 들어도 괜찮은 책이겠다 싶어요. 사실 먼저 책 제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언제나 당신이 옳다입니다. 언제나 당신이 옳다. 친구가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다고 그 책을 읽어주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상담사라고 해야 되나? 정신 상담 치료사? 뭐라고 불러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시려나? 상담 치료사, 카운셀러,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해줘서 다시 마음을 열게 만드는 상황이 필요할 때 언제나 그곳으로 달려가시는, 그곳에 계시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시죠. 정혜신 박사님인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분이 지으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닥 내키지 않았었으나 도서관에 있는지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출 중이시고 또 예약도 걸려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제목은 좀 더 세더라고요. 언제나 당신이 옳다. 그래서 이 책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신이 옳다라는 정혜신 박사님이 쓰신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과는 좀 많이 완전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아주 격한 공감, 무조건적 공감,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절대적인 공감을 소개하시는, 강조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당신이 옳다라는 정혜신 박사님의 책이고요. 제가 오늘 그 대신으로 빌려온 이 언제나 당신이 옳다는 전혀 또 그 정 박사님의 책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은 제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맞고요. 그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는 저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된 그런 책이지만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미셸 스타일입니다. 먼저 작가분 소개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세요. 소개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경제, 정치, 국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 지도자와 언론이 자문을 구하는 유럽의 지성이다. 1943년 알제리에서 태어나 14살 무렵 알제리 독립운동 당시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왔고, 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 연구기관인 그랑제고를 4곳이나 졸업하고 소르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학력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아탈리가 1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학식이 깊다. 1974년 프랑스와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사회당 당수이던 시절 경제의 브레인으로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30년 이상 좌우를 막론하고 정부의 국정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부터 93년까지 유럽 부흥 개발은행 초대 총재를 지냈고 1998년 국제 빈민 구제 기구인 플래닛 파이낸스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컨설팅 회사 아탈리에 앤 아소시에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 정세 미래 예측 경제 전망뿐 아니라 소설, 에세이, 희곡 등 분야를 망라한 60여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최근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섭렵한 그는 가히 이 시대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라 할 만하다. 진짜 그렇네요. 그는 앞선 저서들을 통해 국가와 사회 차원의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책에서는 국가, 기업, 사회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절망의 시대를 이겨내자고 당부한다. 저서로는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위기 그리고 그 후, 자크 아탈리 등등. 네, 본인에 대한 그 자긍심이 느껴지네요. 책 제목에서. 벌써 이 책이 출간된 지 한 4년이 또 지났어요. 그새 또 많은 또 책들을 내셨을 여러 권의 책을 내셨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 자크 아탈리라는 분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책들에서와는 달리 이 지은이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해드린 것은 또 저희에게 생소한 그런 이제 프랑스의 정치인, 사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겐 좀 낯선 분이기도 한 이유도 있고 이분의 이 프로필을 좀 알아야 오늘 읽을 내용에 대한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이분의 메시지가 좀 더 절절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옳다. 그러니까 네가 옳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아직 책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읽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제가 아직 읽지 않은 뒷부분으로 가면 디테일하게 그런 이제 당신을 제대로 찾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좀 주시고 계세요. 이런 이 르네상스적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은 어떤지,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취하고 받아들이고 체화시킬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저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여러분도 에게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구매하셔서 보시면 또 좋아하시겠죠. 어디서요? 이분이 출판사에서 내용에 따라서는 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언제나 당신이 옳다. 이 책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부제목이 이미 지독한, 앞으로는 더 끔찍해질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끔찍해질 세상을 맞게 될 우리에게 이분의 그 음성은 굉장히 어둡지는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그런 미래라고 딱 단정을 지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더러 어떡하니 너희 위로하거나 되게 수동적으로 이 삶에서 상처받지 말거나 이리저리 요리조리 어떻게 피해가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당당하게 너로 서서 맞서라. 아주 너가 그럴 자신만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 난 너를 응원한다. 그런 너희들이 되어야 우리에게 인류에게 미래가 있다. 그렇게 강하고 희망찬 어조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벌써 10여 분이 지났어요. 제가 왜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렇게 신나서 떠들 거면서 말이죠. 한국어판 서문이 또 재밌어서 그거부터 읽어볼게요. 그 작가 아탈리가 직접 쓴 서문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이 책이 출간되어 크나큰 영광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타인의 생각에 구애받지 않으며 용감하게 행동하기. 나는 바로 이러한 사상이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불교 승려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은 1913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한국 불교가 쇠퇴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다는 불교 엘리트층의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불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미신엔 왜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만해 한용운은 한국 불교의 개혁을 이끌 원칙으로 오직 자신만을 믿고 오로지 자신을 탓하며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는 내가 오늘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용운 선생의 주장처럼 가장 적대적이고 힘겨운 세력에 맞서게 되는 상황을 무릅쓰더라도 자유롭게 자유하고 자유인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이야말로 타인에게 가장 유용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한국은 일본 침략의 그늘을 벗어나고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매일같이 그 길을 걸어왔죠. 그리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와 제품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인 자기 자신 되기와 관련하여 제게 한국어나 영어, 프랑스어로 연락한다면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이런 주장, 그의 사상을 알고 계실까요?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한국인인 저도 모르는 것을 참 그렇네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들어가는 말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을 사야 될까 말까. 뭔가 조금 끌리긴 하는데 이걸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 서문을 다 읽어보라고. 일단 서문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접으면 되고 서문이 좋으면 사면 되고 서문이 조금 아리까리하다 싶으면은 중간이나 한 3분의 2 지점 정도를 한번 들춰보라고. 거기에서 또 2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사야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굳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접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들은 서문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요. 또 이제 서문에 이 주제의식이 다 담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서문을 보았을 때 너무나 통쾌했어요. 사실 이 내용의 디테일한 면들이 이제 책에서 펼쳐지겠지만 정말 핵심 메시지는 오늘 읽을 이 서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곳은 더욱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각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상과 습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선택해준 인생과 다른 사람이 그려준 운명에서 탈피해야 한다. 당신의 삶을 직접 선택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은 사회, 선배,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세상 어디에 있든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다. 이제 권력자들에게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 당신에게 불가능이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이다. 절대 체념하지 마라. 세계가 느끼는 경제적 공포를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마라. 격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태도는 세속적인 무기력함만 보여줄 뿐이다. 당신의 앞날을 스스로 개척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당신 앞에 감히 모든 것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라.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미 수립된 질서라 해도 다시 한번 흔들어 보라. 당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라고 간주하며 살아라. 마지막 문장 좋네요. 당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라고 간주하며 살아라. 이런 사람이 제 직장 동료다, 제 부하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피곤은 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많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좀 많이 피곤한 직원이구나 했을 텐데, 작년 말부터 이렇게 제가 철학적인 사고로 한 차원 높은 사고로 이렇게 사고 체계가 승격이 된 이후로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참 아름답구나. 그런 후배를 보면서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각도 돼요. 저 친구는 저렇게 자기다움을 드러내려고 저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렇게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그 사고의 차원이 바뀌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저의 반응, 관점도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 하나하나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자신이 훨씬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누구건 나이가 몇이건 재력, 성별, 출신, 사회적 지위가 어떻건 상관없다. 당신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려움과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운명,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 그리고 당신의 행복과 안전을 짊어지고 있는 미래 세대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많은 장애물로 앞이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일단 성공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프랑스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의미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저항이나 회복 탄력성, 해방, 소외의 극복, 완전한 의식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두고 이렇게 이름 부를 것을 제안한다. 바로 자기 자신 되기이다.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점차 더 위험해질 것이다. 최악의 무관용과 극도로 모호한 이념을 앞세워 폭력이 이곳저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종교 전쟁에 다시 불이 붙었고 하나의 국가가 여럿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또 서로 간의 차이가 더 이상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이 악화되고 식량 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다. 경제는 점점 고독해지고 그 수급가 늘어만 가는 도시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부호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빈곤층 사이에 불평등의 골은 깊어만 간다. 이렇듯 모든 안전망이 하나둘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각자가 보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성취를 이루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국가와 기업, 개인은 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 세대의 유산을 빼앗고 미래 세대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들에게 얹혀 살고 있는 셈이다. 아, 이 문장도 적나라하네요. 이 같은 위기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정치인과 기업 경영진은 당장 눈앞의 일만 걱정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그들은 기껏해야 하루하루 근근히 넘기면서 임시방편으로 그 빈틈을 메우는 데만 골몰한다. 정치인은 선심성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궁리만 하고 기업의 대표는 주주들에게 점수 딸 생각에 오로지 분기별 이윤만 추구한다. 그런데 모두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편이 훨씬 이롭다는 점이다. 공감합니다. 이들은 과거 세대의 일부이기도 하며 미래 세대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20년 전부터 줄곧 나라가 천천히 기울도록 내버려둔 채 손을 놓고 있다. 이러다 보면 치명적인 국가 마비 상태가 빠질지도 모른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저는 프랑스가 좋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정치학자, 경제학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작가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이제 지쳤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과 글을 통해 세계와 유럽 그리고 조국 프랑스의 통치 방식을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누누이 당부해왔다. 게다가 환경의 재앙을 피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재앙을 피하고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회복하며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기 위해 시급히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세세히 설명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소속된 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과 나라 전체의 권력자들이 나의 진단과 처방에 공감한다는 말만 털어놓는데도 지쳐버렸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유는 많다. 경제 위기 때문이라거나 반대로 경제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혹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거나 반대로 인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둘러댄다. 그들이 앞세우는 회의적인 태도와 파렴치함, 자기도취, 자기만족, 이기심, 탐욕, 소심함, 오만함을 보는 데에도 질려버렸다. 결국 이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채 게으른 태도로 이를 질질 끌기만 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 나는 이제 각 개인에게 고하고자 한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파스칼의 내기를 실천하라고 말이다. 자, 궁금하지 않나요? 파스칼의 내기. 프랑스의 위대한 천재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드러나 있는 사실들과는 별개로 신의 존재를 믿는 쪽으로, 즉 증거는 없지만 믿는 쪽으로 내기를 하라고 제안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잃을 것이 없는 내기이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을 믿었다고 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공경한 대가로 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행동하기를 제안한다. 다른 사람들의 불확실한 행동은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하는 쪽에 내기를 걸라고 말이다. 그러면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
국가나 지도층이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중 가장 가능성 있는 한 가지는 공공 분야건 민간 분야건 권력층이 여러 쟁점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다. 우리는 각자가 알아서 그들의 무능력함을 최소한으로 메울 수 있도록 제때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권력층이 현재의 환경, 윤리,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러 나서는 경우다. 이때에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실패하게 되어 앞서 가정했던 첫 번째 경우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성공하는 경우다. 그러면 잃는 것 없이 풍요로움을 회복하여 잘하면 우리 각자가 주도적으로 이 풍요로움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물론 궁극의 목표가 되는 자유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제한적이다. 이번에도 파스칼의 주장을 빌리자면 우리 인생은 출생의 조건과 죽음의 제약으로 둘러싸인 감옥 안에서 전개된다. 여기서 감옥의 벽을 넓게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또한 파스칼은 인간의 자유를 농부의 자유에 비교했다. 농부가 거두는 수확은 그의 권한 밖에 있는 강수량과 토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의 노동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하는 쪽에 내기를 거는 것, 즉 자기 자신 되기에 승부를 거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체념한 채 일생 동안 남들이 정해준 모습대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 남들이 제시해 주었거나 우연히 정해진 삶을 살아간다. 두렵고 게으르고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라면 자라나마 때때로 자신의 운명 속 소소한 일상에서 희미한 행복을 찾기도 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비판하고 시위하고 저항한다.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는 데 그칠 뿐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일은 결코 없다. 결국 그들은 어디에 있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멋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일만 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종교, 가족, 사회계층, 태어난 나라, 재력, 성별, 유전이 정해주는 운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윗세대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공부와 직업, 외모, 성적 지향, 언어, 배우자, 전투, 이상, 윤리를 선택한다. 때로 그들은 가족과 조국을 떠나기도 하면서 자신의 뛰어난 면을 찾는다. 그들은 마음속에 유토피아를 간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권고한 대로 따르기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신의 이름으로 왕과 사제들은 자신의 권한을 남성들에게 강요했고 남성들은 자신의 변덕을 여성과 아이들에게 강요했다.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인간,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운명은 불가항력이라 할 만큼 압도적인 힘에 좌우된다. 그 힘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이기도 하다. 또 경제적이거나 이념적일 수 있으며 금융적이거나 정치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기후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처럼 권력 외에도 다른 사람의 열의와 욕망, 광기, 폭력, 무관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렇듯 외적인 요인 때문에 심지어 부유한 국가에 사는 중산층 중에서도
환경 평화, 전쟁, 성장, 고용, 기후변화, 기술 발전과 같이 삶을 이루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며 산다. 한 번쯤은 예술가나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기도 하지만 현재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남자든 여자든 가장 약한 사람이든 빈곤한 사람이든 세상을 차지하려 다투는 다양한 세력들 때문에 기진맥진한 사람들이든 모두 자기 자신이 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여러 방해 요소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 그런 다음 단념하지 않고 저항하는 법을 배워서 자신을 통제하는 결정론적 사고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방법을 내면적 삶과 이성의 작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인식은 많은 사건을 통해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다. 물질적 상황이 개선되거나 악화될 때, 죽음이 임박했거나 건강이 매우 회복되었을 때, 고요한 사색에 잠기거나 실존의 위기를 느낄 때도, 또 깊은 슬픔이나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고독한 순간이나 첫눈에 반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욕망이나 타인의 욕구를 느낄 때, 그렇다. 이 같은 인식은 이런 많은 사건을 통해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다. 사실 타인은 본질적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나와 단절되어 있다. 이것은 회복 탄력성, 그 이상의 무엇이다. 위기에서 살아남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난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일구고 자신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여 자기 자신이 되고 스스로 앞날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어야 한다. 이처럼 타인에게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면 창의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이며 자기 자신과 나머지 인류를 위해 창조적인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거 배출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면 위기는 곧 극복될 것이다. 더 나아가 풍요와 평화, 인내, 자유가 우세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상낙원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은 가능해질 것이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건, 휴직이 르네상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여러 사례와 함께 책의 후반부에 기술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5단계의 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줄 고독이래요. 아, 멋있다. 구원을 가져다 줄 고독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보기 바란다. 고독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보기 바란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이분의 이 언제나 당신이 옳다, 이 책의 자크 아탈리가 서문에서 밝힌 이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제가 살고 싶은 그런 방향성이기도 해요. 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미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